안녕하세요.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시 수업은 잘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1차시 수업에서 나타난 그 핵심적인 것들, 그래서 다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차시 수업 진행할게요. 이거는 1차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금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르네상스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흐름을 제가 알려드리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그 화가는 제가 이 세 개까지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다음 주에 하고 제가 홀바인까지로 그냥 이번 주 수업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거는 이 렘브란트하고 홀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브란트도 잘 아시는고 홀바인도 유명한 그 초상화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이런 화가죠. 렘브란트는 누구일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자아성을 이제 그린 거죠. 렘브란트는 레이덴에서 태어났습니다. 1606년에.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사망을 합니다. 69년에. 그리고 이 사람은 빛과 혼의 화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런 시대 배경은 1609년에 네덜란드를 지배하던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1610년에서 1651년에 전 세계 무역,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심 도시로 성장합니다.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 시대가 오는 거죠. 1652년에서 1654년, 1655년에서 1667년 제1차, 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렘브란트의 생애는요, 이렇게 도재기, 영광, 파멸,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도재기는 1921년에서 1925년, 그리고 요 시기가 이제 굉장히 영광 누리는 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2년부터 69년에는 파멸이라고 합니다. 도재기에는 이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역상화가 그 카라바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그림들을 라스트만의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광, 그 다음에는 이 발람과 낙이라는 이런 그 그림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당나귀, 특히 이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의 나귀의 그 그림 표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시기에는 이런 니콜라스 딜프 박사의 이런 해부학 강의를 아주 리얼하게 이런 사람의 그 한때는 이 렘브란트가 이 해부학의 연구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하나하나 조직 그런 것들을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7사람의 이 모델들이 서로 자기를 써달라고 의사 대표적인 의사들이 이런 자기 얼굴을 써달라 돈까지 주면서 뭐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그 프랑스 대위의 중대 이런 빗으로 사람을 명암법을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에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네덜란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그의 기여도는 역사가들이 소위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 그의 신념은 두터운 신앙심으로 특히
종교화에 대한 걸작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유화, 수채화, 동파나, 대생 한 2000여 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성서, 신화, 역사, 풍경, 풍속, 위인 등 각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를 구했다고 합니다. 천재가이 같아요. 또 작품 속 그 대상에 대해서 색채 명암의 대조를 강조해서 의도 있는 이런 회화적 효과를 거두었고요. 근대적 이 명암의 시조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북부 유럽 동파나의 대가로서 약 300점의 걸작을 남겼고요. 또 이 동파나만으로도 그는 세계 미술 사상 최대학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스페인의 이런 벨라스케스와 벨기에의 루벤스와 함께 17세기 최대의 화가로 손꼽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유럽 회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이런 자화상, 마리아의 죽음, 선가족,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준 얼굴이 있었죠. 특징은 시대의 관행을 뛰어넘어 개성을 발휘했습니다. 야경의 경우는 얼굴이 모두 나온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는 모두 얼굴이 나오게 하는 단체 인물화의 관행을 뛰어넘은 것이다. 성서를 주제로 한 성화들은 성화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고 거룩한 느낌 대신 인물들의 그런 심리를 담아내는 심리 묘사를 특징적으로 드러내었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구약 성서의 그런 족장설화 중 하나인 아브라함이 첩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의 그의 어머니를 버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아브라함의 고뇌와 정실 부인인 사라의 뿌듯함을 아브라함은 고뇌하는 표정을 짓고 사라는 숨어서 웃는 모습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레브란트의 초기 작품이에요. 드라마틱한 이런 구성, 인물 대비죠. 강렬한 이런 색상, 뛰어난 묘사가 빼어났습니다. 매를 맞는 당나귀 입, 눈, 정말 이 발람을 원망하고 있는 듯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표정 묘사의 탁월성은 이 작품에서는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나귀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스 성 아래 시민 그 민병대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정들을 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해부학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대원들, 민병 대원들의 모임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해부학을 이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실질적인 이런 사항들을 묘사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사람 이렇게 이것들을 발 이런 모습들을 했고요. 또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철학은 이런 자아성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아성의 대표적인 화가가 이 렘브란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자아상의 그림들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실질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죠. 그의 작품 중에 22세의 자아상을 처음 접한 이 요한 볼프강 고 게테는요, 이 작품을 보고 젊은 시절 꿈을 접어서 우울과 방황의 나날을 보냈던 자신을 상기시키며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는 생명이 없는 시신과 같으니 살아가지 않느니만 못하다 하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편찬했다고 전해지고요. 렘브란트의 자아상은 훗날 독일 청년들의 모방자살, 베르테르 효과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독학으로 친척이나 이웃, 노인, 성경 등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초상화가가 되어서 화가로서 자리 잡게 됐대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런 카라바조
이전 시대의 화가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빛과 어두움에 강한 대비를 주어서 극적인 이런 화면을 만드는 키아로스쿠의 기법들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합니다.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암의 대비 효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3차원적인 물체나 사람을 묘사할 때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명암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이 키아로스쿠로 기법입니다. 사진술이나 영화 제작에서는 이 명암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의 국가와 다르게 왕이나 귀족이 아닌 상업으로 부를 쌓는 이 부르주아 계급이 태동하던 나라였고요. 성공한 상인들을 위한 이런 초상화의 수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를 능숙하게 다루며 인물에 대한 극적인 묘사를 보여주던 렘브란트도 점차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10년간은 이 렘브란트의 생활이 가장 빛났던 때였고요. 명문 가문의 딸이었던 이 사스키아 판 오이렌부르와 결혼해서 초상화가 명성이 높아 많은 의뢰를 받았고 제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렘브란트 자신의 화풍이 성숙하면서 평면적인 초상화로는 만족하지 못했고요. 점차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종교적, 신화적 이런 소재를 따서 그리거나 자화상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세속적인 성공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프랑스 반닝코쿠 대회의 중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현실감 있는 이런 표현이지만 이렇게 빛으로 강조를 해요. 이 세 사람만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명암의 그런 효과를 냈고요. 이게 야경인데 부인과 가족들이 죽고 힘들었던 시기에 내놓은 이 렘브란트의 대표작입니다. 자경단원들 16명이 100길더씩 내놓고 렘브란트에게 자신들을 그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군상화를 그리고 싶었던 렘브란트는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림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림 속 빛과 그림자의 선명한 색채 효과로 대원들의 심리와 극적 효과까지 잘 표현되어 있다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경이라는 이 작품이 렘브란트의 굉장히 지금까지도 유명한 대표작의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또 야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 두 번째는 빛과 그림자의 적절한 사용, 명암 대비. 마지막으로 당시 군인들의 초상을 그렸다는 거죠. 야경은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정점에 있던 1642년에 완성이 했고요. 작품은 작품명과 동명인 검은색 복장에 적색 요대를 띤 대장, 그 다음에 황색 보장에 백색 요대를 딴 중이. 렘브란트는 이 빛과 그림자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선이 중요한 세 곳, 배경이 되는 군중, 중앙에 있는 대장 프린세스 바닝코크와 중이 비렐렘 루이텐부르크, 중앙 좌측에 있는 소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딜트 박사의 해부학 강의입니다. 당시에는 범죄자 시체를 사용해서 해부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고도 획기적인 이 그림에 출연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의 이런 유명 인사 7명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자기를 그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 이 그림에 등장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과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양인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집단은 개인들의 지위와 명예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632년 암스테르담의 의사협회에서는 의뢰받은 이 니콜라스 틸트 박사의 해부학 강의가 호평을 받으면서 암스테르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해부학 강의가 줄여 부르는 이 걸작을 소재 자체는 당대에도 여러 번 그려진 적이 있으나 렘브란트처럼 인물들을 극적으로 배치시키고 생생한 표정을 담아낼 작품은 없었습니다. 1656년에 과거의 영감을 그리워했을 렘브란트가 유사한 소재의 테이만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다시 그렸던 것을 보면 딜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에 대한 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작품이 대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시스키아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렘브란트는 초상화가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요. 밀려드는 초상화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서 바빴지만 그는 틈틈이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표현하여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어두운 바탕에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옆 얼굴과 정교한 의상, 장신구 질감, 표현 이것들이 굉장히 렘브란트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지금 신비롭고 화려한 그리스도의 승천하는 모습을 이 바로크 화가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 있는 이 어머니 영향으로 종교성을 잃지 않았던 렘브란트는 성경 내용을 소재로 한 그림들을 많이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린 후에 승천하는 모습까지 세 편 연작으로 그린 것입니다. 지금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사스키아를 무릎에 앉힌 자상입니다. 선술집의 방탕화.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방탕한 남봉꾼으로 아내 사스키아를 선술집의 매춘부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처가를 조령하면서 연애와 재물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왼쪽에 공작새와 렘브란트가 차고 있는 칼이 그의 사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작새 이거하고 지금 여기 칼입니다. 이거 두 개를 보면 굉장히 그의 부의 상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라페 자화상입니다. 이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명암의 대비효과를 사용해서 예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물체나 사람을 묘사할 때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명암의 효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술이나 영화 제작에서도 이런 명암법, 17세기 서양 미술의 거장 렘브란트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이 지닌 이런 근대적인 불안을 한층 깊은 인간 이해의 수단으로 삼는 위대한 대가입니다. 이거는 유태인 신부입니다. 이 그림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과 레베카를 그린 건데요. 두 번째 부인인 이 핸드리케가 사망한 후였던 렘브란트는 그녀를 추억하며 이 그림을 그렸대요. 재혼 시에는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첫 번째 부인 이 사스키아의 유서 때문에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 신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한스 홀바인입니다. 초상화가의 또 대가이죠. 한스 홀바인. 홀바인은 궁정 초상화가로 유명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고요. 정확한 사실주의와 선을 주로 사용해서 네덜란드적 방법과 이탈리아의 균형 잡힌 구성, 명암, 대조법, 조각법 이런 형태, 언급법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서
그림을 그려줬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화가로서의 일한 것은 바젤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으로 화가의 일자리가 없어지자 영국으로 건너가고요. 홀바인은 놀라운 재능 덕에 헨리 8세의 궁정화가가 되어서 왕과 4명의 왕비들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홀바인도 디러와 같이 정확도를 가해서 인물의 얼굴의 묘사 하나 디러 작품의 긴장감 넘치는 모습과 달리 이탈리아의 표정 없는 모습으로 표사를 했고요. 홀바인은 이후 3세기에 걸쳐서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의 장르인 초상화의 기준을 확립한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바인은 자연물의 색을 매우 충실히 모방했습니다. 그의 농담법은 디러보다 신비스럽고 붓다루는 솜씨는 매우 능숙하고 그의 정확성은 결코 조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 장면들이 이렇게 있죠. 다음은 이거 초상화인데요. 나무 기둥에 그려진 이 명판의 라틴어 사행시를 아머바흐가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아머바흐의 초상화는 1519년 바젤의 길드인 춤힘멜에 가입한 홀바인이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균형 잡힌 공간 불안과 형태의 뛰어난 표현, 고상한 옆모습의 초상으로 홀바인은 명성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덤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앙상하고 싸늘한 주검을 통해서 16세기 당시 부패한 카톨릭의 경종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다틴 가슴, 세상에 절연된 것, 썩어가는 육신이 외롭게 누워있고 시신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형상입니다. 망가진 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죠. 또 이거는 다른 초상화들에서 손을 무성하게 묘사하는 것에 비해서 이 초상화에서는 손의 묘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완전한 옆모습으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죠. 이러한 측면 초상은 정서적, 정치적, 지적 엘리트들을 위한 것으로 불굴의 의지와 후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가치의 상징으로 간주해서 그렸습니다. 이런 초상은 정치적인 지적 엘리트들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또 관람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 마치 내밀한 대화를 청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 다음에 초크의 이 자상을 그렸다고 그의 나이 45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관람자는 한 남자의 거짓없는 시선, 날카로운 스스럼 없는 시선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진솔한 인간으로 자신의 얼굴을 세심히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풍채가 좋은 통치자의 자신의 찬 모습이 매우 자세히 재현되어 있죠. 의복과 장신구의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푸른 배경의 표현을 위해서 값비싼 안료, 울트라마린을 사용해서 군데군데 금색과 은색을 칠해 의복이 화려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중립적인 색으로 표현하여서 왕의 모습이 초시간적인 성격을 띠고요. 후대를 위해서 왕의 모습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과 위험 있는 묘사에 대한 필요성 동시에 충족되어야 아주 충족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의뢰한 장드 댕트빌의 왼쪽의 묘사인데요. 화려하고 장식된 이런 장식된 이 칼집은 지금 이겁니다. 이게 화려하고 장식된 칼집은 손에 들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손에 쥐고 있고 나이 29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주교 조르저 셀프가 있고 그의 나이 20세로 적혀 있고요.
작품 구성은 조화로운 관계, 화려한 색채, 인물들의 당당한 자세와 심리적 통찰, 정물화 같은 갱가성이 나타납니다. 두 외교관은 수리과학에 관심이 많아 보이고 이것은 초상화에 관련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헨리 8세. 헨리 8세는 독일의 귀족 클레브엔을 선택했고요. 홀바인은 결혼 준비 중이던 이 뻣뻣하고 까다로운 성격을 매우 매력적으로 표현하지만 실물은 그림과 같은 얼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1540년 혼인 무효와 1539년 이후에 더 이상 왕실의 의뢰를 받지 못했지만 금년은 죽을 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홀바인이 놀탐의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냉정하고 예리한 관찰과 정확하고 극명을 다한 세부 묘사입니다. 명쾌한 이런 화면 구성, 작품을 단순한 초상화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성격에 대한 투철한 이해력, 그의 특색으로 하는 이 홀바인의 예술은 노트르담의 에라스무스 1523년에 한 거고요. 파리 루브르 미술관 소장 상인 게오르그 기체의 추상 1532년 베를린 다음 그 뮤제엄의 그 진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이 르네상스 시대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이거는 게오르그 기체 초상입니다. 과학과 문명, 미술이 번성하던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던 당시의 분위기는 예술에도 스며들어 사실주의라는 사조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한스 홀바인의 상인 게오르그 기체의 초상에서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너무나 잘 그리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저는 감탄만 나올 겁니다. 사진도 예쁘기도 한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니 얼마나 디테일해요. 이거 하나하나가 감동입니다. 지금 죽음에 대한 한 연구에서 지금 이런 큰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외교관 장드 딩트빌과 그의 친구 조르조 드셀브가 그리고 있는데 두 인물의 사이를 비성적으로 띄워놓고 그 사이에 많은 정물들을 어지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펼쳐진 찬송가, 줄 끊어진 악기, 지구의 해시계, 천문의 기구들, 그것들은 두 인물의 폭넓은 과학적인 종교적 관심을 보여주려고 있는 듯합니다. 값비싼 터키산 카펫과 고급 커튼은 네덜란드산, 드하가를 못지않은 홀바인의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끝에서 반쯤 모습을 드러낸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은 이 초상화가 추리하는 미스터리의 긴박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복잡한 장치들이 필요했을까요? 주문자인 이 딩트벨 대사의 간곡한 요구였을까? 아니면 홀바인이 심사숙고하여 구성해낸 교묘한 연출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은 그림의 아래 중앙을 가로지르는 타원형의 기이한 형상을 확인하고 나면 이해할 겁니다. 이겁니다. 죽음에 향하는 게 이 해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에 존재해온 생각, 메멘토 모리르,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경고입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에게서 유래됐다는 이 죽음에 대한 상징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바니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디아와 유사한 서양의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상징인 이런 해골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리고 있죠. 가장 유명한 이런 외산원근법을 그린 겁니다. 외상원근법이라는 거는 뒤틀어진 이런 모습을 그리지만 특정한 위치나 각도에서 보면 그림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형태는 이렇게 삐뚤어 보이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기이하게 뒤틀린 해골은 그림의 우측 하단 어느 위치에서 보면 온전한 해골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압감 뭐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거 아닌가, 전쟁에 대한 얘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왼쪽은 안토니 반 다이크이고요. 오른쪽은 안토니 반 다이크의 이런 후작, 초상에 대한 얘기인데 후작 부인의 엘레나 그리말디의 초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화려한 것을 알 수 있죠. 여성의 그런 이미지들, 레드, 그 다음 퍼플, 그런 이미지들을 상징해서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홀바인도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미있으셨다고요? 잘 들으셨다고요? 그렇게 알고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